네, 저는 오늘 북토크의 진행을 맡은 컬처 엔진의 양지은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리더십 책으로 배운 거 아니잖아요 라는 책을 저희 HR 실무 전문가분들과 함께 집필을 했습니다. 혹시 이 책 제목을 보고 이거 혹시 내 얘기 아닌가 하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또 좀 더 실무적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셔서 고민을 안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현장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저쪽 끝에 계신 저자분부터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조직문화 전문가이시자 컬처 엔진의 대표이시고 조직문화계의 오은영 박사로 불리고 계신 김종남 대표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하나에너지에서 인사운영 팀장으로 계신 이병훈 팀장님이십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병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주식회사 NEI에서 인사제도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계신 권상윤 팀장님이신데요. 권상윤이고요.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이 리더십 관련 책에 공모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GC 녹십자 홀딩스에서 조직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서강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계신 송지은 박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 책을 내기 전에 같이 스터디를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온라인으로. 네, 스터디를 하면서 랜선으로 보다가 네, 책이 나오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조선호텔앤리조트에서 인사기획과 노사관리를 총괄하고 계신 나주현 팀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선호텔에 있는 나주현입니다. 김종남 대표님과 여기 수많은 리더분들과 같이 이 책을 공자기까지 많이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독자들께도 이 책이 리더십을 발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림건축 인재개발팀에 근무하고 계신 김설량 박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정림건축에 다니고 있는 김설량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터디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저희가 책을 쓰게 됐는데요. 너무 현장에서의 많은 경험이 있으신 팀장님들과 함께 리더십도 공부하고 이런 책도 쓸 수 있어가지고 많은 경험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책이 나왔더니 되게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다들 다른 업계이시고 다른 조직, 다른 환경 속에서 리더십을 몸소 체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집필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생생하게 리더십 이야기를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저도 이 책을 내고 되게 많이 들은 질문인데요. 책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 혹은 이 책의 제목에 담긴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우리 저자분이 계실까요? 네, 제가 이 책을 쓰고 마지막에 저희가 최종으로 제목을 좀 어떻게 지어볼까라는 토론을 하면서 저희가 이 책 제목에서 좀 의미를 갖고 싶었던 거는요. 처음에 리더가 되면서 막막함과 그 현실감을 좀 반영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리더가 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리더십에 대해서 정확히 배워본 적도 없고 막상 또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리더십 그때마다 들었던 이야기가 리더십은 책으로 공부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책을 쓰게 되면서 책으로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책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현장하고
어떤 이론하고는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저희 책의 차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혹시 다른 제목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제목이 우리 송지은 박사님도 제목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었죠. 이거 제목을 고민을 할 때 사실은 저희가 리더십 이론 책을 같이 스터디를 했다고 했잖아요. 항상 나왔던 주제가 이렇게 좋은 리더십 이론이 많은데 왜 사람들은 회사에서 리더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혹은 그 팔로워들 때문에 리더들은 고통받는가 그 얘기를 매번 스터디 때마다 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리더십 이론과 대가들이 있는데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 책 제목에 담아보면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내용들을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책 제목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첫날을 되새겨보면 제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먼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수많은 리더들을 모시고 배웠었는데 적어도 방면가서 닮아서 이런 분은 좀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그분의 특성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매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좀 하고 첫날 출근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자마자 이제 그 후배 사원들의 눈빛을 보니 이분은 어떤 사람인지 약간 소위 말해서 간을 본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스캔을 좀 하는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분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라는 첫 번째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좀 들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제가 인간이라는 거 완벽하지 않다 보니 그런 점에 대해서 저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먼저 좀 오픈을 하고 그분들과 좀 마음 열고 좀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면담을 진행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솔하게 다가서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진성 리더십을 잘 발휘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권상윤 팀장님께서는 첫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아니 저는 그 첫날 됐을 때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가지고 기억이 나고요. 그때 그냥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회사를 다니는 관점이 보통 나 자신이잖아요. 근데 그 관점 자체가 나가 아니라 팀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팀이 열심히 해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건 그냥 우리 회사에서는 가장 유능하게 잘 일하자라는 목표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뭐 평소에 공부하고 제가 뭐 목표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 저희 팀원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공부하면 저희 팀원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관점이 달라졌다는 게 좀 그 첫날 들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실무자로서 개인의 어떤 일을 따라가기 바빴다라고 한다면 팀장으로서는 팀과 나를 좀 동일시해서 더 좋은 팀을 이끌려고 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고 싶은데 팀장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마인드 혹은 성향이 좀 달라진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이병훈 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저는 하나에너지에서 인사팀을 맡고 있는데요. 17년부터 팀을 맡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올해까지 한 8년째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실무자로 근무를 할 때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내 일을 잘하고 내 일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만 움직이면 큰 문제가 없고 그게 회사에도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팀을 맡고 나서는 일단 팀장이 많이 움직이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걸 팀을 맡고 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은 팀장이 일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일을 하고요. 그 팀원들이 결국에는 회사 곳곳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회사 전체가 움직이는, 특히나 저 같은 경우 인사팀이다 보니까 모든 부서의 사람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고 또 그들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있는데 단순히 팀장의 역량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팀원들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일로 다가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인사 경력이 좀 오래돼서 이제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걸 알기도 하지만 팀원들 중에는 주니어들도 있고 또 신입사원들도 있는데 그들한테 그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우냐가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팀장이 되고 나서 가장 어려운 거는 함께 일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중에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그들한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서 같이 뛰게 할 것인가는 지금 8년째 근무를 하면서도 계속 갖고 있는 숙제고 앞으로도 좀 계속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팀장으로서 이제 베테랑이신 것 같아요. 전체를 이제 두루두루 보시면서 좀 부족한 분들은 더 동기부여를 해서 끌어올리고 좀 성장을 위해서도 도움을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좋은 팀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을 쓰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리더십을 더 중점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혹시 김설령 박사님께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 그 나주현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팀 원으로 일하는 거랑 팀장으로 일하는 거에 대한 역할 변화에 대해서 좀 관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포인트에 대해서 많이 적었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내용처럼 팀원은 그냥 실무자로서 본인의 일에 대한 퀄리티를 올리는 게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팀장은 함께 일하고 그리고 그게 완벽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장을 적으면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적었던 부분은 팀원들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팀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KPI까지 설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앞서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되게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를 오래 지켜봐 주신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리더십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계속한 건 네가 진짜 좋은 리더가 어떤 건지 끊임없이 찾아보고 싶어서 롤모델을 찾아보고 싶어서 그걸 탐구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견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쓸 때도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훌륭한 리더들, 내가 생각했던 훌륭한 리더들이 꼭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더라. 그럼 뭐가 다를까? 그걸 좀 고민하면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다 실전 경험을 엮어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이 책을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가장 중시한 게 어떤 부분이실지 궁금한데요.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리더십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것을 리더의 특성으로 보든 행동으로 보든 아니면 어떤 스타일로 보든 성과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보든 아니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휴먼 터치로 보든 매우 다양한 관점이 적용될 거니까요. 근데 인간 중심 사고를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것부터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결국 조직이 움직이는 것은 시스템도 있고 제도도 있고 관행도 있고 비즈니스 방식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움직일 건데 그 가운데서 마더레이터나 미디에이터로서 결국 리더라는 인간이라는 좀 더 성숙한 인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내가느냐가 많은 작용을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리더의 지향성이라고 할까요? 리더가 과연 정말 인간을 중시하느냐?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남을 더 챙길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런 면에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느냐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을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책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성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라는 이 문구를 저희 대표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어떤 구성을 해주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자분들의 제가 개개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설령 박사님께 지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책의 1장을 여는 글을 맡으셨어요. 네, 팀장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좀 정의를 해보고 싶으세요? 제가 그 부분을 봤더니 새로운 역할이라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과 같다라는 멋있는 표현을 적어주셨어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팀장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직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우리로서의 시선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 성과에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함께 그리고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팀이 서로 성장하고 그리고 같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팀장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어떤 성과를 내야지가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를 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팀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함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주현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융 이제 산업별로 적어주셨는데 리테일과 금융 쪽으로 적어주셨는데 데이터에 대한 광적인 집중이라는 키워드를 쓰셨어요. 이 부분에 이건희 회장님의 에세이를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끈기 있게 날것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이 팀장님께는 어떻게 영향을 주시고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작용이 되셨나요? 일단 금융업의 본업에 대한 경쟁력과 본질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경영진들 고민 끝에 사실 비즈니스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디지털이 그때 당시에는 사실 한 10수년 전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DT라는 게 약간 신조어처럼 나왔고 요즘은 DT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의 세상에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때 당시에 일을 회상을 하면서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던 동기랑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요즘 디지털은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 회사는 디지털 회사가 됐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10수년 전에는 디지털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그러면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KPI 수립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모든 변화에 대한 변곡점에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의 채용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소위 말한 학력 중심의 그런 채용을 했었다면 그 사람의 역량을 어떻게 디지털적 역량을 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선발 도구나 방식에 대한 변화도 있었고 그리고 직원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회사가 가고자 하는 비전을 가치를 달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KPI 수립에 있어서도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어 석세스 팩터라는 CSF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조금 정량화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좀 더 발굴하려고 노력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채용을 예로 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여러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그 과정 하나하나를 측정하고 검토하고 비교할 수 있고 달성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워크숍들을 팀 단위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리더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실 조직 문화적으로는 리더의 조직진단 지수 OCI에 대해서도 좀 고도화를 하고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팀의 이탈률이라든지 아니면 그 팀원들의 사내 메신저에 대한 그런 누구랑 많이 메신저를 하는지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네트워크 노드도 좀 분석을 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소외받는 그런 직원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각계각층에서 여러 리더들이 노력했던 것 같고 경영진 임원회의를 가서라도 예전에는 편하게 정성적으로 약간 감정적으로 뭔가에 대한 업무 보고나 이런 고민들이 이루어졌다면 조금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좀 회의 문화도 좀 바꾸려는 노력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통해서 리더십을 이게 학습된 리더십은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조직 문화적으로 좀 스프레드돼서 리더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를 좀 추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리더들의 생각하는 방식까지 데이터 수집이 영향을 주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송지은 박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송지은 박사님께서는 이제 정치지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조직 행동론에도 보면 정치라는 부분을 사실 조직에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건강하게 작동했을 경우에는 생산성도 높이고 의사결정 촉진에도 결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는데 송지은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정치 기술 중에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제가 조직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거는 제가 업무를 쭉 하면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들을 만들 일이 있었어요. 해외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과 그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 리더십 프로그램, 핵심 인재나 뭐 팀장,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해외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이랑 같이 제휴를 해서 만들 기회가 있었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그 리더들 대상으로 정치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거를 교육을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게 일종의 약간 터부시 되는 것 같았고 왜 터부시 될까라고 보다 보니 그걸 굉장히 안 좋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내는 거를.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사내 정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좀 고민을 해봤고 생각보다 그걸 다룬 아티클이나 책들이 많이 없어서 국내에 좀 놀라기도 했었고요. 결국에는 찾다 보니까 많은 이론들 혹은 많은 책들 해외에서 나와 있는 그리고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리더십이랑 떼놓고 생각할 수 없고 그렇다 보니 진실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키 메시지더라고요. 내가 진실성을 가지고 조직을 이해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정치 지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생존의 문제라고 어떤 책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팀, 우리 조직을 더 잘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내에서 어떤 정치 기술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진실성이라는 게 빠지면 결국엔 롱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키 메시지들이라서 결국에는 얼마나 진실된 태도를 가지고 우리 팀, 우리 조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의 생존을 고민하느냐 약간 정치 지능을 좌우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실성이 영향력을 발휘했을 때 긍정적으로 조직에 수반될 수 있다라고도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권상윤 팀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스타트업에서는 느림의 미학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책 내용을 보시면 한 가지만 꾸준히 파는 리더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더 스타트업에서는 영향을 잘 발휘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일하는 속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 속도에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이제 막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스타트업 저는 이제 커리어 시작은 제조 대기업으로 시작했는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계산해보니까 6년 차 있고 있는데 속도가 각 이제 그 산업군마다 그 규모별 뭐 회사의 수준 이런 것들마다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다르긴 한데 스타트업은 그 키워드가 생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생존에 기반하는 거는 회사에서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일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고객들이 A라는 소리를 내면 회사에서 A라는 방향 가야 되고 또 다른 소리를 내면 그 방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즈니스에
그 투영을 시켜서 작동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속도가 중요한 것 같고 그 느림의 미학은 중요하지 않다. 제너럴리스트 얘기를 드린 건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만 파서는 스타트업에서는 장점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역할이 많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을 새로 맡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저변이 되게 넓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2010년대 정도에 T자형 인재라고 그 용어가 한번 등장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방면을 쭉 걸치다가 하나로 파는 인재도 좀 중요하다고 그렇게 주목이 됐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저변을 넓혀놓는 거는 스타트업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사회생활 시작하면은 그 스페셜리스트랑 제너럴리스트 어떤 분야가 돼야 되냐 이런 고민도 많이 하는데 스타트업에 오려고 하고 또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제너럴리스트가 좀 더 그쪽 방향에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고객에게 더 대응성이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인 걸 얘기도 해주셨고 느림의 미학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또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만 깊게 파는 것보다 다양한 역량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병훈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좋은 팀과 성장하는 팀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주제를 적은 거는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팀장의 역할을 하면서 성과가 좋은 팀하고 성장하는 팀에 대해서 약간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직을 운영할 때 성과가 좋은 팀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과가 만약에 단기에 그치게 된다면 사실 그 회사나 조직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성장도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조직이 계속 뭐 조직 개편이든 아니면 조직이 커지든 이런 여러 가지 분화, 합병 뭐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마다 조직 형태가 바뀌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조직원들은 분명하게 모두 에이스만 남는 조직은 아닐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 판단에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계속 구성원과 팀장이 같이 성장을 하는 조직들이 결국에는 살아남는 조직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결과물이 이제 성과가 좋아지는 것이 될 거고 다만 이제 회사가 단기적으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목표나 아니면 특정한 과제 아니면은 경영상의 위기 때문에 뭔가를 돌파할 때는 성장보다는 이제 성과로 단기간에 빨리 하고 대표적인 게 태스크포스 팀 같은 경우죠. 그때는 이제 성과를 중심으로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에 따라서 또 밀접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차기 리더를 육성할 때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차기 리더를 육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어떻게 되실까요? 가장 첫 번째는 직무에 대한 전문성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맡은 일을 제대로 잘 수행하는 사람인지가 가장 그 후보자로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역할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일을 넘어서 타인의 일까지 바라볼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팀에서 팀장으로 성장을 하든 아니면 팀장이 향후에 임원으로 성장을 하든 그 역할이 올라간다고 하면 기존에 하던 일을 넘어서 다른 업무를 계속 업무가 확장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때 내 일 외에는 관심이 없거나 나랑 겹치는 부분에 있는 그레이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기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해당 조직은 결국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밑에 후배 중에 팀장 후보자를 본다고 하면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일을 잘하는 친구들 중에 타인을 도우면서 그 부족한 부분, 동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같이 커버하는 친구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차기 리더로 추천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에필로그에 문화 리더십은 전략보다 깊고 제도보다 오래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에 담긴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된 계기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개발 측면의 일을 하다 보니까 진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자주 빈번히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리더십에 대한 점수가 몇 가지 시선점을 나타내는 조직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더십 일루전이라고 할까요? 리더십에 대한 착시 현상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리더가 리더를 보는 것과 구성원들이 리더를 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르게 나타난 이유 중은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리더가 본인이 생각하는 평가하는 것과 구성원들이 평가하는 것이 다르니까요. 어떻게 해서 다른가? 세 가지 측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말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이 다르면 달리 볼 수 있겠죠. 2번, 리더가 중점을 두는 것, 팀이나 아니면 조직을 중점으로 두는 것. 하지만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의 업무라든지 팀 내에서의 기능을 더 중점으로 두고 있죠. 3번, 리더는 스스로 보충해야 되는 것을 보기보다는 구성원들이 보충해야 되는 것을 더 봅니다. 이런 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업무라는 특성 아니면 업무의 스킬 혹은 역량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보는 것, 리더를 관찰할 때 하고 리더가 휴먼 터치나 대인관계를 어떻게 이끄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성원들은 리더의 업무 역량이나 스킬은 리더와 유사한 시각에서 봅니다. 근데 대인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리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리더가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사람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냐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근데 제도라는 거, 시스템이라는 거, 관행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 조율이라는 코디네이션이라는 기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조율을 할 때 사람들을 연결하거나 사람들을 롤을 주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커미먼트를 주거나 이런 기능을 리더가 해내지 못하면 결국 문화라는 건 형성될 수 없거든요.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펑션 위주로 가는 것들은 문화라는 것에 뼈대는 될 수 있어도 혈액이나 아니면 근육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본 거고요. 전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리더십은 대략 조직 문화의 25%,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보든 리더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결국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피플 오리엔티드의 그런 리더들이 많아지는 것이 저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도보다 이제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은 리더의 역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저자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답변을 잘 해주셔서 정말 통찰력이 뛰어나신 분들과 모여서 저희가 집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작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팀장을 지금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냐 하면은 점점 거부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부담감이 점점 많아지는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로 돌아보면은 R&D 분야 같은 곳에서는 계속 연구 개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관리자로서 자기가 매니지먼트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한테 성장을 어디까지 회사가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고민이 됐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R&D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 듀얼 레더로 해서 스페셜리스트로 갈 수 있는 분들의 길을 열어준다 더불어 본인이 매니지먼트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트랙을 놓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나 젊지 않고 기존의 직원들도 보면 팀장 역할을 맡을 때 좀 많이 힘겨워하는데 그거는 인사를 하고 있는 저의 반성일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팀장이 최근에 굉장히 역할이 중요해지고 팀장한테 조직이 바라는 점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갑자기 이제 팀장이 되거나 현재 있는 팀장들은 본인들이 무언가를 배운 것도 없고 또 권한도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책임이 계속 많아지는 모습을 후배들이 보다 보니 이제 그런
거부감이 이제 많아지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회사들이 하고 있는 준비하는 것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리더십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점점 선발용으로 바꿔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지먼트에 관심 있는 친구들 중심으로 리더십을 좀 더 강화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액션러닝이나 아니면 다른 작은 조치 같은 걸 맡기게 함으로써 팀장으로 가기 전에 트레이닝하는 코스를 좀 많이 기회를 부여해서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본인도 올라오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 선발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작다고 하지만 나중에 점점 조직이 더 커지면 그 앞서 말씀드린 약간의 두얼레더처럼 전문가로서 자기의 역할을 그냥 온전히 발휘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매니징하는 분들도 좀 나눠서 관리하는 방법까지 고민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리더십 교육에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거는 본인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거 플러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커뮤니케이션은 학습이 돼요. 근데 본인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건 결국에는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진단을 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어서 100개의 조직을 진단했다 할 때 팀장은 임원 편에 서 있을까, 팀원 편에 서 있을까?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거의 100개면 97, 8개는 다 팀장들은 임원 편에 서 있습니다. 왜냐면 그 간극 갭을 보면 팀장이 임원이 여기 있으면 팀장은 여기 있고 팀원은 여기 있습니다. 즉 팀장과 팀원의 갭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왜 그렇게 클까? 저희의 단편적인 생각은 결국 리더는 리더 편에 선다는 거죠. 그것이 주니어 리더가 됐던 시니어 리더가 됐던 리더는 리더 편을 더 설력합니다. 근데 그건 리더십은 아니거든요. 팀장의 입장에서 임원의 입장을 같이 한다 해도 그것은 리더십은 아닙니다. 팔로우십이죠. 그런 면에서는 리더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너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맡아야 되는 책임과 역할은 결국 팔로워들과 함께하는,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진단에 기반해 보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공정성이라든지 피드백 아니면 면담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개선해 주는 것, 이런 면에서는 역시 또 갭이 상당히 커요. 리더 자신이 보는 거하고 구성원들이 리더를 보는 거하고. 왜 이렇게 많이 클까? 리더는 구성원들이 잘못하는 걸 위주로 보잖아요. 반면에 구성원들은 본인들이 부족하거나 아쉬운 걸 위주로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니즈가 미스매치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는 쉬운 접근이라고 봅니다. 많은 팀장들에게 물어봤을 때 일단 그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지, 정말 이런 것들을 아쉬워하는지, 절실히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피드백 순환 구조라고 할까요? 피드백 루프를 얼마나 잘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도 이야기를 서로 간에 주고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일방적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문화는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피드백 루프를 형성해 주는 문화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는 자연스럽게 임원 진행병을 잘 받아서 일을 하는 구조로 흘러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이제 시작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첫 모임은 사실 책보다는 리더십에 대한 스터디를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스터디를 저희가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이론을 듣고 각자의 경험이나 사례를 얘기하면서 참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책들이 리더십 관련해서 나와 있지만 대부분이 이론서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뭔가 가려운 점을 긁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는 와중에 이제 책을 같이 한번 이런 사례들을 엮고 우리의 경험을 녹여서 만들면 어떤가라는 얘기가 나와서 흔쾌히 이제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하고 살짝 저는 얹혀서 이렇게 책을 잘 출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한테 바이블로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팀장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팀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방향을 잃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분들이 잠깐 보시면서 다른 곳의 팀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회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나의 리더십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팁을 드리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시간과 더불어 여기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 곁에서 그냥 몇 장 적어서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가 가질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나오는 마음은 1시간 동안 더 배우고 가자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저자로서 참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같이 이제 저술 해주신 동료분들하고 또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1시간 동안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요. 리더십의 딱 키워드를 오늘 얘기를 한 건데, 생각을 그냥 저도 돌아봤을 때는 그냥 우리 어쨌든 회사에서는 요즘 뭐 AI도 있고 로봇으로 많이 대체가 되지만 인간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괜찮은 한 분 한 분이 들어와서 일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출나지 않게 당연히 뛰어난 분도 있어야겠지만 괜찮은 분들을 잘 선발을 해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은 대다수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채용의 관점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또 회사 한 조직 안에서는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하는 일이 리더십 진단, 조직문화 진단 그거에 기반해서 사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나 이런 걸 읽는 일이다 보니까 최근에 AI가 굉장히 핫해지면서 모든 걸 다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까지도 조직의 리더십, 조직문화 진단 데이터 분석하면서 느낀 게 앞으로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맥락에서 읽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리더십도 사실은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직원과 팀장 사이에, 팀장과 팀장 사이에, 팀장과 임원 사이에 벌어지는 수많은 영향력 그리고 수많은 그 커뮤니케이션들이 사실은 종합적으로 리더십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리더십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고민의 영역이 될 거라서 이거는 저희가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고민한 산물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의 문제들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그 현장의 문제들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이 스터디를 하고 또 새로운 사례들이 저희처럼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 사례들이 출간되고 혹은 사례들이 알려지는데 저희의 책이 일종의 씨앗 발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도 사실 스스로 성장하는 걸 되게 꿈꾸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오늘 되게 많은 걸 배워봤고요. 사실 리더십이라는 게 뭘까? 태어나 선천적인 것인가 학습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처음에 저희의 이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모 임원, 아직까지 이제 임원으로만 수십 명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계속 맴돌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회사 생활은 러닝머신 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뭔 말이냐면 몸에 근육이 붙거나 폐활량이 늘어날 때까지 회사는 끊임없이 푸시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치면 속도를 낮추거나 러닝머신에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자기 몸은 고장나게 될 것이다. 사실 많은 리더들의 고민이 거기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리더가 됐는데
막상 리더는 본인이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사실 하는 일이 HR과 노사 쪽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면담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막상 이제 회사 내에서 되게 잘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지만 막상 피플 매니징 역량은 좀 부족하다 보니 직원들 이탈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사실 막상 얘기해 보면 그분들의 어떤 그런 하드 스킬보다는 그런 대인관계 능력이나 휴먼 터치,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소프트 스킬 측면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리더분들이 지금 모든 거에 그 완벽한 답안을 갖고 되지는 못하겠지만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인식을 좀 전환하고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또 살을 붙인다면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저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한 단계 더 성장한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인재개발팀으로서 초보 팀장님들의 온보딩 과정들을 많이 개발하면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들한테 제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과연 팀원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할 때 이게 팀을 위한 결정인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인지 그거를 고민하는 성찰 지점이 되는 거를 온보딩 과정의 핵심으로 좀 보았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장에서는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너무 일을 잘하는 팀장님이 팀원들한테 권한이입을 못하는 것, 그리고 소프트 스킬이 정말 강하지만 때로 그것 때문에 팀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팀장, 그리고 나의 팀장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아직 확신에 들지 못하는 그 사례는 모든 팀 온보딩 과정에서 나왔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들을 하는 지점이 있을 거고 거기에는 정답이 있진 않지만 이런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면서 서로만의 정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바람으로 글을 썼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저는 하나의 질문에 답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HR에 있는 분들은 특히 그런데요. 조직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장이나 성숙이라는 개념,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리더십의 포지션,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것은 결국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매우 힘든 과정이죠. 단순히 타이틀을 얻어서 직위를 얻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멀전트하게 다시 말해서 자생적으로 아니면 본연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관점이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면 내 자신 안에 한 사람을 더 두려는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내가 하나의 심장을 갖고 태어났지만 하나의 심장을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의 머리밖에 되지 않지만 더 상대를 이해하려고 더 2개의 머리로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의 손밖에 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더 도우려고 2개의 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발밖에 되지 않지만 한 번 더 노력해서 힘들더라도 2개의 발처럼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결국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짐을 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 리더십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글 쓰고 같이 공부했던 이 동료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유익한 얘기들 많이 들어서 또 고마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히 돌아가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